분위기가 참 재밌는 게 이게 지금 모두가 다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 예상보다 더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상보다 커져야죠. 근데 그렇죠. 이게 참 좀 가슴 아픈 게 이 검찰의 항소라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승복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드문 거예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는 게 굉장히 그렇죠. 드문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들은 이에 맞는 법적 구형을 때렸고 그리고 여기 판결에서 이게 좀 완화가 됐는데 이거보다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죄를.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검사들의 구형이 1%뿐이 안 돼요. 1% 안팎이에요. 이 항소를 포기하는 항소 게 포기하는 항소 포기가 1% 안팎인데 이마저도 뭐냐면 음주운전, 단순 폭행, 네. 그리고 단순 절도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이거 굳이 항소 가봐야 실익이 없다. 왜냐하면 뻔한 거다. 이미 이제 사실관계가 아주 단순하고 뭐 더 그렇죠. 이상 이제 뭐 쟁론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마저도 1%. 이건 복잡하고 굉장히 네. 중대한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마저도 1%다. 그러니까 그마저도 1%니까 검사들이 봤을 때 구형이 적절하게 나왔네. 뭐 이거 굳이 항소할 필요 없네. 할 때 이마저도 1%인데 그럼 정치 권력 다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치 범죄라든지 이렇게 권력형 지금 어떠한 배임 문제라든지 이런 건들은 전무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지금 검찰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검찰이 권력에 굴복했다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검찰 권력에 내부에서도 굴복했다. 검찰 네. 내부에서도 나오는 목소리 그거예요. 가장 부끄럽게 굴복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최고위 논평에서도 이런 말을 했는데 부모님들 등골 빼면서 긴 시간 공부했던 분들 아니냐.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힘들다는 아무도 시도조차도 못하는 사법고시까지 패스한 대단한 분들 아니냐.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는 분들 아니었냐.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회 정의를 위해서 힘쓰는 검사가 한 트럭 두 트럭은 될 것인데 이 검찰 후배들 정말 쪽팔리게 만들었다라고 제가 오죽하면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거 아주 네. 공감하고 자괴감 느낄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이게 최고위 테이블에서 쪽팔리다 이런 표현 적절치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발언만큼 적절한 표현을 못 찾겠더라고.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 전체를 쪽팔리게 만든 결정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권력에 굴복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검사마저 권력에 굴복하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권력에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까? 틀린 길에 누가 저항을 합니까? 불의에 그렇죠. 누가 맞서 싸웁니까? 맞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항소라는 걸 할 수 있는 기관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거를 대체할 만한 그리고 사후에 수습할 만한 수단이 아예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건 정말 마지막 안전핀 뽑아버린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걸 뽑아버린 사람은 우리가 다 지금 한 명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수단이고 딱 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이번 오늘 인터뷰에서 범죄자 하면 대통령 됐더니 별의별 일 다 생긴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게 뭐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죠. 지금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 검찰을 이렇게 압박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가장 우선 과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해야지 없앨 수 있냐를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야,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고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권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무리수 둘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무리수를 둬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막아야 되니까. 지금 이게 정권 바뀌고 나서 무리수 둔 것들만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되었던 것들 이거 대법원에서 혹시라도 재판 속개하면은 야, 이 정권 끝날 수 있겠구나. 대통령 당선 무효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심제를 들고 나왔어요. 재판 중지법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재판 중지법이 저항에 크게 부딪히니까 야, 그거 재판 중지할 필요 없어. 원래 대통령은 재판 중지되는 거야. 지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뭘 들고 왔습니까? 법원의 법관들의 인사를 자주유지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국회에다 만들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말은 지금 법관의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면서 국회가 앞으로 판사들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상권 분립이 아니죠. 깨지는 거죠. 그렇죠. 네. 아예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법관 증언 늘리겠다. 온갖 짓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임죄 없애겠다. 자, 그럼 배임죄 같은 경우가 대장동이나 백현동 아닙니까? 자, 그럼 지금 배임죄 같은 거 없애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혹시나 하니까 지금 종범이라고 봐야 돼요. 종범. 여기에 지금 실무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유동규 등등등 지금
이거 굉장히 큰 형을 받았는데 일원이 불안하니까 이거는 야 검찰 항소 포기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재판 결국에는 수혜자가 이재명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사법 체제를 흔들고 상권 분립을 깨트리겠다라고 하면 이거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마지막까지 지켜줬어야 되는 사람들이 검찰이고 법관이에요. 맞습니다. 자기들이 지키려고 했던 세상, 자기들의 이 사명이 깨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거 100개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직업적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질 만한 상황인데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결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나 한 명 살겠다고 지금 대한민국도 내 직업의 자존심 프라이드도 다 던진 겁니다. 그리고 내 후배들과 이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양아치 쓰레기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정말 그래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모든 검사가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임은정이나 뭐 그런 수준 빼고는 전부 다 지금 그만둬라 사퇴해라라고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오늘 그 총장 대행이요 아주 우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간 멘탈이 나간 거야. 멘탈 나가. 제가 이제 보낸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 사람은 멘탈이 나가서 될 게 아니라 이거 검찰에서 나가야 돼요. 이 사람은. 당장 그만둬야죠. 정말. 대한민국이 관직에서 다 물러나야 돼요.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걸 지금 민주당은 무슨 뭐 친윤 검사들이 어떠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제일 먼저 그만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이고 그 사람은 이재명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친윤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 친명 검사죠. 친명 네. 검사지. 이걸 보세요. 지금 권력에 붙은 친윤 검사요. 권력이 없는데 어떻게 권력에 붙습니까? 이게 정치적이라는 게 붙는 거는요. 권력에 붙었다는 소리예요. 자, 정치적 검사, 정치적 의원, 정치적 뭐 붙으면 이건 권력에 붙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지금 아무 힘도 없는데 내가 거기에서 내가 운동할 힘조차 없는데 여기에 붙는 게 어떻게 정치 검사입니까?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정치 검사예요? 그리고 거기에 붙는 개념이 아니죠. 이건 이재명 사건인데. 그럼요. 전혀 무관한 거죠.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이 항소를 포기한 사람들이 정말로 정치 검사인 것이고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직업적 소명이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검사가 뭘 하는 직업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뭘 하는 역할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또 이제 친윤 검사라고 이거를 핍박을 해요. 이거 지금 결국에는 다 정치적 핍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소청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거. 흐름에서 이제 총장 대행이 하는 말이 항소 포기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상했던 거 어느 정도의 잡음은 내가 그냥 뭉개고 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혹은 이 지금 검찰 내부에도 꽤 많이 속간해졌고 지금 이 이재명 정부에서 검사장의 거의 대부분을 절반 이상을 지금 새로 승진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적당히 잘 넘어갈 거라고 본인은 예상한 것 같은데 그 예상 완전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거취에 대해서 나라고 용 빼는 재주 있나 이거는 이제 사퇴 수순인 것 같거든요. 이거 오늘 연관내고 지금 도망갔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퇴를 압박해야 되지만은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민주당이 우리랑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한 번만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윤석열 정권 들어오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탄핵 빌드업을 하기 시작했고요. 촛불행동 등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국보법 등 5범 전과자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국회 청원 게시판에. 자, 그리고 계속해서 빌드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것들 했죠. 이태원 사고 터지자마자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를 시킵니다. 이로부터 계엄 이전까지 29명을 탄핵 소추시켜요. 이거 지금 역대 이런 사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탄핵제대를 굉장히 악용해서 그냥 다수결로 탄핵 막 밀어붙인 겁니다. 사전 조사도 없었고 국회에 그리고 협의도 없었고 어떠한 내용도 없이 그냥 탄핵 소추 막 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절차상 하자가 있냐면 이 29건 중에서 단 한 건도 탄핵이 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의도적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잡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걸 방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 이후까지 하면 31번이었나요? 32번이었나요? 이 탄핵 소추를 정말 끊임없이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게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뉴스를 보지 않는 국민들이 50% 이상이 된다고요. 맞아요. 50% 이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진짜로 이런 주제들이 계속 나가면 지나가다가 잠깐 헤드라인 보는 거예요. 음식점에서 당구장에서 대합실에서 지나가는 뉴스 보는 겁니다. 그럼 지나가는 뉴스 보다 보면 행안부 장관 탄핵, 누구 탄핵 소추, 누구 탄핵 소추. 그럼 이거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이 제목만 보고 지나가면.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명백하게 검찰총장 대행이
이 압박을 받았다라는 게 나왔고 그럼 이건 지금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여기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차관이 직간접적 압박을 가했다 그러면 우리가 탄핵 소추를 시키지 못하더라도 강한 압박을 해야 된다. 이건 사퇴 요구뿐만이 아니라 탄핵 소추안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정확히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관련자들의 어떤 발언과 태도의 변화를 보면 이 사람들 이제 느낀 거예요. 아 이거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겠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지금 특히 맞아요. 노만석이 제일 이제 그 부분이 드러나는데 노만석은 처음에 입장문 글을 썼어요. 이거 내가 숙고해가지고 내가 결정 내 책임하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처음에 했습니다. 근데 그 네. 다음 날부터 검란이 일어났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이 사람이 슬슬 이제 하나씩 일부러 흘리더라고요. 대통령실 그러니까 용산하고 법무부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뭐 의견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검사장들이 다 자기 이제 총장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항의를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슬쩍 흘렸다는 겁니다. 뭐냐? 차관 아까 방금 언급했던 전화도 했다면서요. 이진수가 전화해가지고 법무부 의견 전달했다. 그 뭐 법무부 의견이 이진수 의견이겠습니까? 심지어 그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도 했다는 거. 이진수도 항소 포기는 반대 입장인데 법무부의 입장이라면서 이런 걸 전달했다는 취지로 지금 그 맥락으로 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정성호다라고 그렇죠. 우리는 강하게 이제 의심을 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몰아가야 되는데 정성호의 태도 변화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기는 전혀 아무런 의견을 낸 적이 없다라고도 하다가 그러면서 말이 조금 바뀌는 게 자기는 신중히 검토하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자기가 직접 전달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하는 거.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직접 연락한 적도 없다라는 걸 이제 알리바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 직접적 발언을 안 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우리가 겨울인데 저희 창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권력자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보면서 야 춥다 날씨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창문 닫겠죠. 닫겠죠. 행동을 막 이제 제가 창문을 네. 닫으라고 하지 않아도 야 날씨 춥다라고 하면 여기 창문 닫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신중히 검토하라라고 하면 이거 누구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재명. 이거 지금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재명이죠. 이거에 지금 압박받으면은 결국에는 야 이거 항소 포기하라는 소리구나. 항소 포기하자. 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 항소하면 너네 재미없어라고 하면 순수하게 재미가 없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요. 지금 그런 이게요. 말잖아. 이거 진짜로 항소할 거니? 만 해도 이거 압박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중히 검토해. 자 이게 아무리 웃으면서 말해도 이거 신중히 검토하세요. 그게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 이게 어떻게 압박이 아닙니까? 이거는요 수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감히 대한민국 검찰에 이런 압박을 가하는지 어떤 권력들이 지금 검찰에 항소 포기를 하게 만드는지 전무한 사건을 잊게 만드는지 이거 확인해야죠. 그래서 일단 노만석 정도는 형사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서 바로 이제 정성호까지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자백해라. 계속 우리가 그런 식으로 몰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형사적으로 일단 사건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고발도 여러 건 들어가고 지금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고발이 들어간다고 탄핵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특검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검도 이야기해야죠. 당연히 국정조사나 특검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럴 때 특검을 하는 거라고요. 제가 특검 제도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행정부가 검찰에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부가 잘못했었을 때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지 맞아요. 지금처럼 여당이 야당 그것도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특검을 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특검 요구하면 민주당이 받겠느냐? 안 받겠죠. 안 받겠죠 당연히. 지금. 마찬가지로 탄핵도 표결 넘어가겠느냐? 못 안 넘어가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싸울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싸워야죠. 그렇죠. 그래도 싸워야죠.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로라도 싸워야죠. 설령 계란으로 바위 못 깨도 더럽히기라도 해야죠. 이거 국민들한테 알리기라도 해야죠. 싸워야죠.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에게 네. 알린다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이뤄내진 못하지만 이 잘못은 탄핵당할 잘못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는 것. 그런 액션을 보이는 것도 정치적 의미가 크다. 지금도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이재명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아무리 주장해도 지금 이거 당장 재판 속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 그렇죠. 최근에 있었죠. 그러면 이재명의 재판이 재개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국민 여론이 50%가 넘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싸우는 목적이라고요. 이런 것들로 흔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불필요하다. 흔들어야. 예. 네. 요 지금 이 어떤 숫자 차이를 보면 재판제가 필요하다가 50.2%, 불필요하다가 42.4%.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에서 이거보다 더 큰 격차로 이제 찬성이 많은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론조사가. 그리고 최근에 많이 줄어든 게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는 70%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 싸워내야 된다. 싸워서 국민 여론이 이재명 재판이 재개돼야 된다라고 외쳐야 되고 이재명 사법부 건들지 마라. 재판 그리고 검찰들 이거 항소 포기하면 안 된다. 이미 이거 돌이킬 수 없지만 이거에 대한 규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결국에 우리 진영을 넘어서 더 많은 국민들이 뉴스를 보지 않는 정치 무관심층인 국민들까지도 분노하게끔 만들어야 이거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싸움이. 그러려면 우리가 싸우는 수밖에 없다. 왜? 레거시 미디어가 안 내보내주니까요. 지금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주질 않으니까요. 레거시 미디어 이야기하니까 오늘 이제 나경원 의원의 어떤 그 방송 인터뷰를 아까 언급했던 건데 그 YTN 나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와 장난 아니더라고 무서워요. 못 봤어요. 왜요? 그 진행자가 김영수인데 김영수 앵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모든 질문이 전부 다 정성호의 의견으로 질문이 들어가요. 정성호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거기 한번 반박해봐. 이거 전부 다 질문이 다 그래. 그런데 다른 건 그렇다 칠 수 있는데 뭘 던졌냐면 남욱이가 재판장에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쇼를 한 게 있거든요. 검사가 나한테 칼 들이대고 협박을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고 뭐 전혀 입증도 없고 검찰은 강하게 반박을 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걸 질문을 하면 그걸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게 기정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되는 것처럼 질문을 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 진짜로 이게 그 저 몇몇의 저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편향돼서 언론을 보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언론인들이 같이 욕을 먹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저 높으신 분들 검찰들 때문에 검찰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검찰이 포기한 건 이거 항소 포기를 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포기한 거예요. 이거 지금 항소를 내던진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내던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검사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내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화내지 않겠어요. 이거는 진짜로 제가 검찰 역사에 정말 오점을 남기는 행위들을 한 것이고 이 압박에 권력의 압박에 도대체 이거 항소 포기하면 뭘 준다든가요? 세상을 준다든가요? 배지를 준다든가요? 이거. 이 부분이 정말 우리 국민의 힘이 없어서 너무나 송구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싸울 수밖에 없다. 싸워야죠. 싸워야죠. 이 네. 국민들이 계속 그 투쟁 의지를 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제가 걱정되는 건 싸우다 지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거 좀 어떻게 좀 위로 좀 그리고 응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저도 사람인데요. 저도 때론 지쳐요. 근데 국민 여러분 어떻게 안 지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만 되돌아가면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한 이후에 이 싸움이 빠르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간혹 얘기하는데 좌파 쪽은 1987년부터 이걸 준비해서 이제야 이 수성전에서 이겼습니다. 네. 이거 30년 동안 드디어 수성을 한 거예요, 이거. 네. 이 진지전에서 이겼어요. 성을 탈취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2, 3개월 싸워보고 이 성을 다시 빼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역시도 제가 오판이다라는 얘기를 간혹가다 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들은 장기적인 싸움을 지금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2, 3개월 안에 끝낼 수도 없어요. 네. 지치면 안 됩니다. 여기 지치면 안 되는데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나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사실은 이 싸움이 아주 짧게 끝나지 않겠지만 힘내주시고 그리고 지치시면 조금 쉬셔요. 네, 쉬시고 조금씩 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네, 계속 치면 안 조금씩 돼요. 쉬시고 예.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여기 주변 분들이 하루라도 쉬어라 얼굴 상태가 점점 늙는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싸워야죠. 싸우고 여기 저는 분명히 길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계속 두드리면 문이 반드시 열린다고 보고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몇 군데서 하는데 이소부화에 이런 게 있거든요. 냄비 안에 개구리가 빠졌어요. 우유가 있는 냄비 안에.
네, 근데 발 디딜 곳이 없으니까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개구리 한 마리는 포기를 하고 이제 죽었다라고 하고 있고 한 마리 개구리가 야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하면서 계속 이 냄비 안을 돌아다녀요. 어떤 방법이 있지 하면서 고민하면서 돌아다녀요. 네.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우유가 굳으면서 버터가 돼요. 예, 이걸 딛고 나와요. 이런 이소부화가 어렸을 때 보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힘이 약하고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다 싸우는 거 포기해야죠. 다 내려놔야죠. 진짜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려놔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 싸우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길이 있을 거란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냄비 안에 빠진 개구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미래가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일 수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쳐보고 두드리면 반드시 저는 우리들이 딛고 일어설 버터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 우리가 꼭 그 마음에 이걸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낙심하고 쳐져버리면 진짜로 이재명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맞습니다. 네. 이재명이 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 구조적으로 자기를 완벽하게 지켜낼 만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지금 사실 이재명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내 사법 리스크의 완전한 해소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직에 있는 자가 이것뿐이 생각 안 하니까 이 주변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저분의 근심을 들어줄까가 1번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간세가 1번 아닌 거예요. 아까 그 검찰총장 네. 대행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대통령 고려한다고. 그러니까 민생이 1번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야,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고민이 제일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해소시켜주고 내가 이쁨을 받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를 이제 떠올리게 되냐면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오광수 케이스를 보나? 오광수는 민정수석으로 거의 일도 못했습니다만 언급이 많이 되고 그리고 낙마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정관 예우를 받고 누군가를 변호하잖아요. 이 사람도 어차피 내가 그냥 어차피 진영에 설 거면 이제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가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만두더라도 또 이 지금 정권 쪽으로 이제 줄대기 원하는 그런 어떤 의뢰인들이 나를 정관으로 써줄 거다. 뭐 이런 식의 기대를 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이런 게 정말 쪽팔리고 처절하고 이 정말 자기가 검사가 왜 됐나를 떠올릴 때 자괴감 느껴질 만한 그런 지금 현실인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검사가 이 지금 총장 대행이 뭘 했는지를 들여다보면 결국 이런 거예요. 성남 시민들이 정말 분노한다라고 하거든요. 안 그래도 그 성남 시민이시잖아요. 시민이죠.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7천억인데요. 예.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대장동 어제 이제 원주민의 인터뷰를 봤는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대장동을 개발한 방식은 정말 더러운 하이브리드 잡종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공공 개발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사업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힘으로 뺏은 다음에 싼 값에 땅을 강제로 가져간 다음에 비싼 값에 팔게 민간에 넘긴 거 아닙니까? 이게 처음부터 얘기하면 결합 개발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요. 결합 개발이라는 게 옆에 필지가 2개가 있어요. 네네. 김민수라는 땅과 건유라는 땅이 있는 예. 거예요. 근데 이 땅 크기랑 이 땅 크기랑 보고 용적률을 비교해 보니까 야 이게 한쪽 땅만 개발해서는 제대로 된 개발이 이루어지지가 않겠네 해서 이 두 땅을 필지를 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합을 시켜서 용적률을 더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큰 도화지에 좀 더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놓자가 결합 개발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대장동과 제1공단이라는 곳을 결합 개발하는데 이게 직선거리로 11km예요. 직선거리로. 진짜 멀어.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지도에서 직선을 그어야 11km예요. 아예 무관한 동네예요. 아예 무관한 동네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녹지 지역이었던 대장동의 용적률을 몰아주기 위해서 11km 떨어진 제1공단을 건드는 건데 제1공단은 성남의 역사상 여기에서
이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생산해내는 곳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진짜로 성남을 개발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이 제1공단에 다시 이런 산업시설이 들어와야지 맞는 거예요. 산업시설일 수도 있고 뭐 다른 형태일 수도 있지만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성남 시민들이 가장 바랬던 것은 여기에서 또다시 옛날에 성남의 산업 제1공단처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성남에서 여기를 다닐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 바랬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를 용적률 0%로 만들어버려요. 공원 만들어버려요. 만들었어요. 이 지금 직선거리 11km 떨어지는 곳을 저 직접 가봤거든요. 예. 이 문제 때문에 공원을 그렇게 허접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단지만 가도 이제 입주하는 단지도 나무가 그럴듯하게 녹음이 우거져요. 그런 정도의 나무로 사서 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나무 중에 제일 싼 게 잣나무입니다. 그리고 잣나무는 아주 그 묘목 수준의 잣나무는 정말 완전 헐값이에요. 그런 것만 듬성듬성 있어서 약간 가발 벗은 대머리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공원이. 이게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결합 개발을 해요. 예. 자, 그럼 이 두 개가 뭉쳐져서 용적률이 더 간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짓고 있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겠나요? 지주들이 그렇죠. 소송이 들어가죠. 그렇죠. 준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이걸 분리해요. 다시 분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결합이 돼서 지금 시작된 사업인데 나중에 중간에 분리돼요. 그걸 가지고 이재명은 자기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다는 식으로 자기 치저기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설계를 본인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본인의 말이 나와 있잖아요. 대장동 설계는 내가 했다. 유동규는 실무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거는 당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다. 그렇죠. 예. 당군의 자, 최대 비리죠. 네, 최대 비리죠. 근데 지금 자기가 자아자찬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 그럼 이 증거가 남아 있어요. 명백한 증거가 남아 있다고. 대장동에 머리가 이재명이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의 증언이 남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항소 포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방식의 결합으로 어떤 결과가 생겼냐? 실제로 그 부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개발하려고 했었던 민간 업체가 있어요. 컨소시엄이 이미 만들어져 진행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자기의 사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겁니다. 그리고 이겨요. 그래서 성남이 배상해줘요. 그것도 지금 성남 시민들의 돈을 손해보게 한 거예요. 그럼요. 여기서도 지금 손해보게 만들고 저기서는 더 큰 금액의 7천억이 넘는 손해를 보게 만든 게 이재명의 기발한 비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은 너무 명백한 건인데 아무리 권력을 근데 이거 보세요.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민주당이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부를 장악했더니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했을 때 진짜로 이걸 옳은 방향으로 이 권력을 쓰고자 한다 그러면 대래 추진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우리가 이 권력을 영구토록 보존할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단계 독재가 아니에요. 이게 독재예요. 그리고 법치가 무너지는 순간 독재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법치가 무너지는 이 순간에 지금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나 국민의힘이나 범야권이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이거 대한민국 무너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맞아요. 무너지는 예. 거예요, 그냥. 지금 이재명은 아주 대놓고 지금 사법부를 그냥 뭐 수사기관은 이미 찢어졌고 수사기관은 말하자면 이미 찢어놨는데 검찰을 거의 뭐 내년이면 이제 사라지는 기관으로 만들어놨고 그리고 남아있는 검찰 잔당들이 그냥 우울증 걸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사법부는 이제 대법관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색깔로 다 바꿔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아무리 1심 2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도 얼마든지 자기가 당한 파기환송이 때 너희들이 당해봐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독재자의 네. 정말 사악한 그런 그래서 정말 큰일 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싸우지 않으면 이재명이 하고 싶은 걸 정말로 다 했다가는 비가역적, 불가역적인 일들이 벌어지겠다. 지금 이게 사법부가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지금의 정치 보복 수준을 넘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숙청에 가까운 수준으로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미 이거는 정치 보복이 선을 넘었는데 이 단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지금 이 사법부에 가하는 압박이 그리고 검찰들이 알아서 만세를 부르는 게 이들도 지금 무서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사법부나 검찰이나
국회까지 겁을 먹고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지금 여당이 김병기가 아주 빠른 타이밍에 치고 나가가지고 검사들이 협박을 했어요. 지금 너네 항명하는 검사들 다 한번 특검 받아봐. 이런 식으로 지금 던진 거예요. 이건 지금 검찰 위에 완전 다 쓴 거예요. 권력들이. 그러니까요. 이제 검찰이 더 이상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는 세상인 겁니다. 지금 거의 네. 능멸입니다. 능멸. 네. 개무시당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좀 특이하게 본 게 정청래 반응이 굉장히 안 나왔어요. 원래 김병기가 하는 걸 정청래가 약간 좀 미친 척하고 해야 되는데 김병기가 하고 난 다음에 한 이틀 지나가지고 오늘 이제 방금 나오더라고요. 정청래 반응이. 근데 이게 지금 저쪽을 취재해 보니까 들리는 얘기가 정청래는 지금 이 항소 포기 같은 게 진행될 거를 전혀 예상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청래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정청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자기가 자기 딴에 이 좌익 진영에 충성하겠다고 했던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나를 그렇게 후드려 패더니 그것보다 더한 걸 지금 저쪽에서 했단 말이야라는 생각으로 약간 어안이 벙벙해서 한 3일 조용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와중에도 지금 지금 명청대전이 벌어지고 있고 예. 제가 볼 때는 아직 명청대전이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여기에 조금 희망을 갖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나 이 허니문 기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어떻게든 간에 지금 언론들이 이재명을 띄워주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럼 지금 이게 정청래가 여기에 맞서기에는 지금 저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작은 거에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지금 민주당 내분에 기대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전투력을 하나라도 더 올릴지 고민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서도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것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때까지는 분명히 국감 시즌이었어요. 그럼 국감도 싸우는 방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다. 네. 근데 이제 국감이 끝났으면 또 빠르게 전열 정비를 하고 국감을 통해서 민주당의 약점이라고 파악되는 부분들 또 우리들이 들고 이거를 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물론 끝난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은 이러한 지금 공격력들을 저희들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답답하시더라도 좀 더 힘내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이 많이 지치시면 또 이렇게 너무 들여다보지 마시고 하루라도 쉬시기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제가 그 지도부 이제 최고위원을 모셔놓고 이제 이런 말을 드리게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일단 요게 지금 아직 지금 항소장에 안 들어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그 지금 시간을 도과하기 전에 보도가 있었어요. 한 10시쯤부터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게 딱 이제 지금 지나가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참 이제 국민들이 잠도 안 자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저는 너무 안타까웠던 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비상하게 타이밍 맞게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모습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리고 저도 예. 동감합니다. 지금 일단 동감하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몇 곳에 해두긴 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도 24시간 어떻게 보면은 집회를 하든 안 하든 평일에도 잡아둘 필요가 있다. 장소를 집회 신고를 그러려면 이게 매일 아침마다 가서 경찰서에서 누군가 아침에 순번대기 뽑고 기다려야 되는데 새벽부터 이거를 해서라도 계속해서 집회 장소를 365일 잡아둬야 아까 말했던 적시에 이것을 들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죠. 이러한 장소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걸 사실 당에서 이걸 매일 신고해 놓는 거는 무리수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는데 이걸 지금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이걸 좀 제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이게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당일날 바로 일어서야 됐던 건들이 몇 건이 있어요. 맞아요. 양평 공무원 사건도 사실은 그래요. 그날 바로 맞아요. 들고 일어섰어야 돼요. 맞아요. 양평 그럼, 공무원도 네. 오늘 하나 뉴스 나온 게 있거든요. 네. 그 사람 필적 감정을 결국 다 한 거예요. 그리고는 동일인이 맞다라는 얘기 이렇게 늦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그날 바로 들고 일어섰어야 되고 분향소도 쫙 깔렸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지금 양평 공무원 이분의 죽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정말 이거는 지금 살인특검이라고 우리들이 했을 정도로 억울한 것인데 이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특검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고 봐요. 이거는 국민들이 충분히 분노할 사건이었다. 네. 왜냐하면 그분의 그 자필 유서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기억나지 않는 것들을 강요했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진술을 계속해서 강압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이거.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지금 이 특검이 더 이상 이렇게 길어질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시기적절하지 못했던 거죠. 물론 그 다다음 날에 국회 안에 우리가 분향소를 차리기는 했지만 이게 국회 안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밖이었어야 되는 건 거죠. 이거 시민들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소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외부의 이제 시민들이 애국 시민들이 지도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라는 게 지금의 어떤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부에 지금 일단 어떤 단계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투쟁의 빌드업이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그냥 꽝 터지는 것도 아니고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오늘 이제 게릴라성으로 국민의힘 40명이 항의 방문을 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트하는 그런 어떤 빌드업으로 저는 이제 해석이 되는데 사실 이게 국회의원 40명이 나갔다라고 하면 거의 전체가 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80여 명 중에서 지금 이게 진짜로 이게 선 일정들로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나 국회에 지금 급한 일이 있는 급한 이 다른 외적인 투쟁들도 있거든요. 이걸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다 나갔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국회의원을 넘어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나 다 모일 수 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저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는 게릴라성으로 급하게 이제 간 거고 사실 일요일에 뭔가 비상의총을 하자라고 했는데 뭐 다른 어떤 지방 일정들 때문에 또 지방의 중요한 공식 일정 때문에 약간 거기에 미뤄진 상황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계속 지금 그래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일정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매일 지금 하는 어떤 투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어디에서 어떤 강도로 투쟁을 할까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게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회의원들만의 혹은 당인들만의 투쟁이라기보다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투쟁의 그림이 되어야지 파괴력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거든요. 시민들과 함께하는 투쟁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시민들만의 투쟁은 민주당이 관심도 갖지도 않아요. 또 이게 이미 이거는 이 단계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돼요. 민주당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기 강화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한번 쳐다보지도 않아요. 방송에 한번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또 국민의힘만의 투쟁 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결국에는 시민과 국민의힘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내일 아마 저희들이 규탄대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국회에서 열릴 거예요. 내일 오전 11시에 국회에서 규탄대회가 있을 예정인데 이 규탄대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명확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집회가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일단은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어요. 일단 대검에 대해서 항의 방문도 하고 비상의총도 하고 규탄대회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단계를 점점점 이제 강도를 점점점 이렇게 올려 나가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뭐 나름 이제 고민 많고 애쓰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한다기보다는 했는데 반응이 올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조금 저강도로 시작하는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의견들이 많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쟁하는 거를 지금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투쟁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지역은 내년에 다 진다. 그리고 여기에 지역의 현안이나 줘라. 지역에 어떤 공약을 줄 건지 지역 사업 어떤 걸 도와줄 건지 줘라. 우리한테 무기를 줘야 싸울 거 아니냐 하고 제발 투쟁 좀 그만해라. 이렇게 하면 진짜로 진다.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밖에 나와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거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싸우는 일부가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네요. 근데 지금 이것도 중요한 것이 사실 밖에서 나와서 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이것만으로도 또 안 돼요. 누군가는 입법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지금 이 안에서도 또 싸워야 되고 원내끼리도 싸워야 되고 싸워야 될 전장이 우리에게 한 군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제가 사전투표 48시간제를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도 관심을 보이시는 의원들이 있어요. 이거 입법을 지금 이제 검토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자, 그럼 이분들은 이 안에서 또 싸워야죠. 그렇죠. 이건 지금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밖에 나와서 투쟁할 시간에 이분들은 이거를 해야지 맞죠. 뭐 지금 그건 네. 오로지 원내에서 이제 진행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진짜로 우리가 뭐 탄핵을 하든 아니면 국감조사를 준비를 하든 사퇴 요구를 하든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또 원내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원내에서 일하는 분들은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투쟁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전투 현장이 여러 곳이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됐든 간에 더 효율적이어야 된다. 더 강력해야 된다. 네. 더 목소리가 커져야 된다.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애국 시민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번 모두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팡 하고 터지는 그 순간이 결국에는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2019년에 조국 사태 때 다 생생하게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광화문 그냥 미어 터지게 그냥 모였던 거. 저도 그때 홍콩에서 넘어와가지고 그게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토요일 날마다 집회를 열면 처음에 그렇게 많이 왔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게 각 당협에서 동원됐어요. 근데 그때는 인원수가 내려왔어요. 아예. 최소 250명씩 동원. 숫자 세겠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요. 전국에 250개 당협이 넘어요. 264개 아니에요. 그럼 벌써 몇만 명이네요. 몇 명이에요, 벌써 이게. 예. 근데 지금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모인다라고 하니까 자발적인 시민들도 모이죠. 근데 이게 주기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주기적으로 이 시간에 여기에서 열리니까 국민들이 이제 알아가고 여기가 집중돼서 여기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이 장애 집회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는 겁니다. 진짜로 여기 강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랬었지. 네,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그때 지지율이 좁혀져요. 예, 지지율이 박빙을 이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 번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지속성을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장애투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레거시 미디어가 마비된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물론 원내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저희들도 안에서 싸워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전투 현장이 여러 개라고 했었을 때 장애투쟁도 굉장히 큰 포지셔닝을 갖는데 이 부분을 더 강화시키고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지속적인 장애투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는 순간 장애투쟁 세력들이 분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열이 제일 안 돼요. 지금 벌써 지금 약간 네. 좀 눈치채셨잖아요. 저야 자체로 눈치를 나가시니까. 채죠. 저야 눈치를 예. 채는데 이런 장애투쟁 세력들이 분열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렇죠. 국민의힘만이 제도권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국민의힘만 제도권입니다. 제도권 밖에서만 싸우는 건 어떤 힘도 맞아요. 없어요. 솔직히. 맞아요. 예. 이게 제도권과 결합이 돼줘야 돼요. 네네. 제도권과 결합이 돼야 되는 거고 제도권에서도 제도권 안에서만 싸우는 건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어요. 이게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걸 결합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국민의힘이에요. 그럼 국민의힘 이건 나서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투쟁이 다 의미가 있지만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의 우리 또 그 이상의 목표를 위해서는 제도권과 결합하는 그런 그럼요. 투쟁 그리고 그 제도권이 나서 가지고 지금 전체 어떤 그 지금 막 크고 작은 어떤 그 의견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필요한데 그걸 지금 국민의힘이 하겠죠. 해야죠. 예, 해야죠. 해야 하게 됩니다. 하게 만들어야죠. 예, 네. 참 그 기대로 한번 우리가 한번 응원해야 돼요. 국민의힘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참 힘이 없어. 민주당은 민주가 없고요. 정의당은 정의가 없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힘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장애 집회를 나왔을 때 엄청난 호응을 해주셔야 이 장애 집회를 나가자고 하는 사람들한테 명분이식 생겨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나올 때마다 뭔가 비판만 쏟아지면은 이 나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명분을 계속 잃어요. 이 안에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했던 몇 차례 어떤 장애 집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드백도 있고 뭐 각자가 또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생각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또 오히려 아내가 목소리가 대래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장애 집회에서 뭐 얻을 건데 봐봐. 별로 반응도 안 좋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